이 아이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든 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살에 홀로 내쳐져 거지로 살아온 아이. 과연 이 소녀는 어떻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미담여 훈장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전주 땅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날마다 누더기를 걸친 소년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나이는 10살. 때가 묻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고 맨발은 터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날마다 장터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저씨, 밥 한 술만 주세요. 저리 가지 못해. 재수 없게. 장터 사람들은 돌쇠를 볼 때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욕을 먹어도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아이 말이야. 때가 꼬질꼬질한 게 영락없는 거지 새끼인데 어쩐지 말하는 품이 예사롭지 않아. 에이, 그럴 리가. 그냥 거지지 뭐. 돌쇠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굶지 않기를 바라며 장터를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돌쇠는 장터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마다 바삐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한 노인이 돌쇠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걸쳤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돌쇠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먹거라. 돌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인은 자리를 잡고 앉더니 돌쇠 옆에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찌하여 이리 되었느냐? 돌쇠는 주먹밥을 꾹 쥔 채로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그냥 이리 태어난 것 같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금은 몰라도 된다. 허나 언젠가 반드시 그 뜻을 알게 될 날이 오느니라.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쇠는 노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아이는 중얼거렸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그저 손에 쥔 주먹밥이 따뜻하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훗날 돌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때의 돌쇠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이 마을에 나타난 것은 반년 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이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거지 새끼가 마을에 붙어 살면 복이 달아난다고. 당장 내쫓아. 그런데 아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돌쇠는 느티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굶는 날이면 굶으면서도 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말씨가 어딘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지 아이가 쓸 법한 말씨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인색하기로 소문난 장터, 국밥집 주인 박서방도 돌쇠를 보면 묘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놈이 대체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 박서방은 투덜거리면서도 가끔 식은 밥 한 덩이를 던져주곤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돌쇠를 놀려댔습니다. 거지야, 거지야, 부모도 없는 거지야. 돌쇠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돌쇠의 마을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씨 과부였습니다. 전주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 출신이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씨 과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덕 많은 과부님. 최씨 과부는 가난한 이에게 쌀을 나누고 병든 이에게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에는 악인도 있었습니다. 장터를 손에 쥔 오참봉이었습니다. 오참봉은 전주 일대에서 가장 땅이 많은 자였습니다. 허세가 대단하고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거지 소리를 해 저리 꺼지지 못할까. 장터에서 오참봉의 목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참봉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오도령이라 불렸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거드름이 심하고 남을 업신여기기를 즐겼습니다. 오도령은 돌쇠를 볼 때마다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 거지 새끼야,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돌쇠는 발길질을 맞고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예. 그 짧은 대답이 어쩐지 오도령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저놈은 맞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기분 나쁜 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씨 과부가 장터를 지나다가 발길질 당하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최씨 과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도령이 흠칫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발로 차는 거요? 에이, 거지 새끼인데 뭐 어때서요? 거지라도 사람이요. 그만하시오. 오도령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씨 과부는 쭈그려 앉아 돌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때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최씨 과부는 직감했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뭐냐? 돌쇠라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씨 과부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몹시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씨 과부의 집 앞에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장터 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씨 과부가 급히 뛰쳐나가 보니 장터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최씨 과부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돌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맨손으로 노파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일어나세요. 연기가 자욱한데도 돌쇠는 노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과부가 달려가 함께 노파를 끌어냈습니다. 겨우 불길에서 벗어난 노파는 숨을 헐떡이며 돌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어.
노파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야, 너 혹시 목에 뭔가를 차고 있느냐? 돌쇠는 고개를 갸웃하며 옷깃을 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낡은 끈에 묶인 작은 옥패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세상에! 노파는 그 옥패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땅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셨습니까? 최씨 과부도 돌쇠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어리둥절하여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돌쇠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도련님, 이 몸은 한양 이판서택 유모 오기옵니다. 도련님을 찾아 10년을 헤맸습니다. 장터의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눈을 크게 뜨고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최씨 과부는 노파와 돌쇠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방에 자리를 깔고 노파에게 물을 떠왔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노파 오기는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의 성함은 돌쇠가 아닙니다. 이 도련님의 진짜 이름은 이준혁이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한양 이판서 댁은 3대에 걸친 명문 가문이옵니다. 도련님의 아버지 이판서 어른께서는 10해 전 역적의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셨습니다. 그때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요. 노파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때 겨우 10살이셨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살리기 위해 도련님을 안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쫓기다 보니 도련님과 그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찾았지만 노파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씨 과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없느냐?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거지로 살았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슴에 옥패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것만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차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다가와 옥패를 살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옥패는 이판서택 가문의 증표입니다. 도련님이 태어나시던 날 이판서 어른께서 직접 새긴 것이옵니다. 최씨 과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판서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런데 준혁이의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유모 어르신, 예, 도련님, 저를 찾았다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노파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유배 중이십니까? 예. 이 판서대 가문은 여전히 역적의 집안으로 몰려 있습니까? 예, 도련님. 준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거지 돌쇠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노파가 기겁했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역적의 자식이라 밝혀지는 순간 저는 붙잡히거나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낫습니다. 최씨 과부도 노파도 쉽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준혁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방 안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노파 오기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도련님, 이 판서 어른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어른께서는 역적이 아니십니다. 모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도련님만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어찌요? 이 판서 어른께서는 도련님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옥패 안에 노파는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련님을 노리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최 씨 과부가 두 사람 사이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야, 내 마음은 어떠하냐? 준혁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었고 느티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낮에 만난 노인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준혁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사흘 내내 최 씨 과부의 집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최 씨 과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을 차려다 주었습니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최 씨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과부 어르신. 그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준혁이는 두 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저를 거두셨습니까? 저는 그냥 거지 아이인데. 최 씨 과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 눈빛이 죽어 있지 않았거든. 준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눈빛이 아니었다. 가난하고 배고파도 맞으면서도 내 눈에는 뭔가가 살아 있었어.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준혁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최 씨 과부가 조용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제가 이 판서의 아들임을 밝히겠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최 씨 과부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래. 함께 해보자. 그 순간부터 거지 돌쇠는 사라지고 이준혁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 과부는 준혁이를 집에 들이고 가장 먼저 목욕을 시켰습니다. 때를 씻기니 눈처럼 하얀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영락없는 양반 도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유모오기는 손을 입에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판서 어른을 꼭 빼닮으셨습니다. 최 씨 과부는 준혁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준혁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압니다. 붓을 쥐어주자 준혁이는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최 씨 과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10살 이전의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과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최 씨 과부는 준혁이에게 글뿐 아니라 예법도 가르쳤습니다. 밥 먹는 법, 어른께 인사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르쳐 주기도 전에 준혁이가
먼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최 씨 과부는 그때마다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최 씨 과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예, 어르신.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힘이 있다. 준혁이는 수저를 내려놓고 과부를 바라봤습니다. 그 힘은 가난이 빼앗아 가지 못하고 누명이 지워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준혁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 씨 과부는 준혁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로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미와 자식 같은 정이 흘렀습니다. 유모옥이는 최 씨 과부의 집에 머물며 준혁이 곁을 지켰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집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최 씨 과부의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글을 읽고 예법을 익히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최 씨 과부는 준혁이가 대견스러웠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한 번 본 글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말은 그대로 외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서당의 훈장 어른이 최 씨 과부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훈장은 전주에서 꽤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과부댁에 총명한 아이가 있다고. 최 씨 과부는 준혁이를 데려왔습니다. 훈장은 준혁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천자문을 읽어보거라. 준혁이는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훈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논어는 아느냐? 준혁이가 논어의 한 구절을 줄줄 외웠습니다. 훈장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이런 아이를 봤나? 과부 어르신, 이 아이를 서당에 보내시오. 내 직접 가르치겠소. 그날부터 준혁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당 아이들은 처음에 준혁이를 무시했습니다. 거지 출신이 서당에 왔대. 웃기는 소리. 천한 놈이 글은 배워서 뭐해. 오참봉의 아들 오도령도 서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도령은 준혁이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이쿠, 저 거지 새끼가 여기까지 왔네. 과부 덕에 배부르게 먹더니 이제 서당까지 오는 거냐? 준혁이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오도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훈장이 어려운 구절을 풀이하라 하자 오도령은 우물쭈물했습니다. 반면 준혁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정확히 답했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저걸 다 아네. 어떻게 저리 잘하지? 훈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혁, 오늘 수업은 내가 가르쳐라. 그날 이후 서당에서 준혁이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준혁이를 은근히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도령만이 이를 갈며 준혁이를 노려봤습니다.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준혁이는 키가 훌쩍 자랐고 말씨도 의젓해졌습니다. 최 씨 과부는 날마다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가 진지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준혁이는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유모 어른께서
이 옥패 안에 중요한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씨 과부와 유모 오기가 마주 봤습니다. 유모 오기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도련님, 이 옥패는 그냥 옥이 아닙니다. 유모는 옥패 옆면을 손톱으로 눌렀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옥패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안에는 아주 작고 얇은 비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이 판서 어른의 친필로 쓰인 억울함의 증거입니다. 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판서 어른을 역적으로 몰아 유배 보낸 자는 당시 좌의정이었던 윤대감이었습니다. 이 판서 어른은 윤대감이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 판서 어른에게 역적의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단 조각이 윤대감의 죄를 밝히는 증거입니다. 이 판서 어른께서 목숨을 걸고 숨겨두신 것이지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준혁이는 비단 조각을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도련님, 윤대감이 아직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유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은 영의정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준혁이의 손이 굳었습니다. 영의정, 조선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그런 자의 죄를 밝히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최 씨 과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두렵지 않으냐? 준혁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묻어두면 아버지는 평생 역적으로 사십니다. 최 씨 과부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렇구나. 준혁이는 옥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그 말이 씩씩했지만 아직 준혁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그 적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어느새 18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단한 눈빛. 마을에서는 모두가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군장은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과거 시험에 나가면 장원 급제를 하고도 남는다. 최 씨 과부는 그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과거 시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이 마을에 이준혁이라는 자가 있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준혁이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유모 오기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한양에서 내려온 자들. 그들은 윤영의정의 수아들이옵니다. 준혁이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습니까? 도련님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준혁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뜨자마자 결심이 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이군요. 준혁이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준혁이는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거지 돌쇠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한양 이판서의 아들 이준혁입니다. 순식간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이판서, 역적으로 유배간? 세상에, 저 아이가? 준혁이는 가슴에서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군장이 옥패를 받아 살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씨 가문의 증표가 맞소. 군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마을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맞아, 저 아이는 처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 말씨를 봐. 영락 없는 양반 도련님이지. 거지 새끼라고 발로 차던 오 도령 꼴 좀 봐라. 오 도령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준혁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이내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이판서 댁 도련님이 살아계셨군. 그 광경을 보며 최씨 과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군장이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거라. 이 증거를 들고 임금 앞에 나아가거라.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이판서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준혁이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며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모 오기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빨리 피하십시오. 무슨 일이요? 한양에서 온 자들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최씨 과부의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복면을 한 사내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준혁, 나와라. 사내들의 우두머리가 외쳤습니다. 준혁이는 뒤로 물러서다가 담벼락에 등이 닿았습니다. 유모 오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손대지 마시오. 우두머리 사내가 유모를 밀쳐냈습니다. 유모가 쓰러졌습니다. 유모. 준혁이가 달려가려 했지만 사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우두머리가 준혁이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혁. 순순히 그 옥패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준혁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구의 명이요? 그것을 알 필요 없다. 준혁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윤영의정의 수아들이군요. 우두머리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들아.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장을 필두로 장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 손대지 마라. 물러가라. 사내들과 마을 장정들이 뒤엉켰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최씨 과부가 준혁이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어서 피해야 한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마을 뒤편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동굴 같은 바위 틈새에 몸을 숨겼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준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고르며 옥패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옥패는 품 안에 있었습니다. 최 씨 과부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괜찮으냐? 예. 어르신은 괜찮으십니까? 최 씨 과부가 고개를 끄덕이다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혁아. 예. 오참봉이 이 사람들에게 우리 집 위치를 알려줬을 거다. 준혁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참봉이요? 오참봉은 윤영희정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 전주에서 윤영희정의 눈과 귀 노릇을 하는 자다. 준혁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참봉은 처음부터 준혁이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훈장도 팔을 다쳤고 마을 장정 두어 명은 더 심하게 다쳤습니다. 준혁이는 마을을 둘러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도령이 다가왔습니다. 어이, 이판서 도련님. 비아냥대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어쩔 셈이야? 윤영희정이 너를 잡으러 한양에서 사람까지 보냈잖아. 도망이나 다니다 잡혀 죽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오도령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오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던데 내 아버지는 어차피 유배지에서 곧 죽을 거래. 그러니까 포기하고 도망이나 가라고. 준혁이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위험하단 말이오? 오도령이 씩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그 옥패인지 뭔지 포기해. 그러면 목숨은 살려줄지도 모르지. 준혁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오도령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오도령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중요한 말을 해줬소. 준혁이는 돌아서서 최 씨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아버지가 위험하다 합니다.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씨 과부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모 오기가 자리에 누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들에게 밀쳐져 쓰러지면서 등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유모는 준혁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몸은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모, 괜찮습니다. 도련님, 이 몸이 함께 가지 못해도 혼자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유모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한양에 가시면 승정원의 최참의를 찾으십시오. 그분은 이판서 어른의 오랜 벗이시고 윤영희정의 비리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 임금께 상소를 올리셔야 합니다. 준혁이는 유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모. 예.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는 짐을 꾸렸습니다. 최 씨 과부가 노자돈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라. 어미가 주는 것을 자식이 거절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준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준혁이는 고개를 숙이며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한양에서 온 사내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오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이다. 오참봉이 손가락으로 준혁이를 가리켰습니다. 사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준혁이는 최씨 과부를 돌아봤습니다. 최씨 과부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서 달려라. 준혁이는 이를 악물고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숲속으로, 그리고 한양 방향으로. 사내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준혁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다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구르고 또 굴러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준혁이는 가까스로 물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사내들의 소리가 위에서 들렸습니다. 어디 갔어? 찾아봐. 준혁이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 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혁이는 바위에 등을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목소리의 주인은 초라한 행색의 중년 사내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계곡으로 내려온 나무꾼이었습니다. 사내는 흠뻑 젖은 준혁이를 보고 불을 피워줬습니다. 이 산에서 뭘 하는 거요?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판서택 도련님, 세상에.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소. 말씀하시오. 이미 한양에서 공문이 내려왔소. 이준혁을 잡아들이라고. 역적의 자식을 숨겨주는 자도 처벌한다고.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도련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소. 식구들이 있으니. 나무꾼은 미안한 얼굴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혁이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저기. 사내들이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이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발목이 아팠습니다. 계곡에서 구르며 삔 것이었습니다.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준혁이는 뒤로 물러서다 낭떠러지 끝에 섰습니다. 앞에는 사내들, 뒤에는 절벽. 사내들의 우두머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준혁,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 옥패를 내놓아라. 준혁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아버지의 억울함은 이렇게 묻히는 것인가? 최씨 과부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서 주먹밥을 나눠주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우두머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서. 준혁이는 눈을 뜨고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낭떠러지로. 으악.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준혁이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는 어두웠습니다.
낭떠러지 아래에는 다행히 깊은 수풀이 있어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10살의 거지가 된 이후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쩌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역적의 자식으로 평생 숨어 살아야 할 것이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하늘에서 별 하나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준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 뜻이 이것이었구나. 준혁이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판서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준혁이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거지로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 최씨 과부 어르신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것. 서당에서 배우면서도 남을 없이 여기지 않은 것. 그것이 준혁이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준혁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옥패는 살아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옥패를 두 손으로 쥐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을 사이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장터에서 주먹밥을 나눠주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준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제 깨달았느냐? 준혁이는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어나거라. 갈 길이 멀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잠시 웃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최참희의 아버지다. 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모가 말한 그 최참해. 내 아들에게 연통을 넣어뒀다. 내일 아침 한양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노인은 준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프냐? 조금 아픈 것은 괜찮다. 많이 아프면 쉬고 조금 아프면 걸어라. 노인의 말에 준혁이가 가늘게 웃었습니다. 예. 준혁이는 절뚝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을 향해. 한양성 밖 주막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도착했을 때 한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선비였습니다. 이준혁이요? 예. 나는 승정원 최참이요. 아버지께 전가를 받았소. 최참이는 준혁이를 방으로 데려가 상처를 살폈습니다. 많이 다쳤구먼. 괜찮습니다. 최참이는 준혁이의 눈빛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옥패를 보여주시오. 준혁이가 옥패를 열었습니다. 최참이는 비단 조각을 꺼내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다가 눈을 들어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진짜요? 예. 이 판서 어른의 친필이 맞소. 예.
최차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겠소. 내가 방법을 찾겠소. 준혁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있소. 어렵지만 있소. 최차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임금께서는 윤영의정의 전행을 알고 계시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손을 못 쓰고 계신 거요. 이 비단 조각이 그 증거가 되면 준혁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임금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최차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위험한 일이오. 자칫 윤영의정 무리에게 먼저 붙잡힐 수 있소. 알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들고 최차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최차미는 한참을 준혁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함께 해보겠소.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이 술렁였습니다. 어전에서 상소가 올라왔다. 이 판서댁 도련님이 살아있다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영의정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잡아와. 윤영의정이 수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차미가 준혁이를 임금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편전 앞에 준혁이가 엎드렸습니다. 이 죄인 이준혁, 임금 앞에 엎드립니다. 임금이 내려다봤습니다. 젊고 단단한 눈빛의 청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한참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판서의 아들이라 하더냐? 예. 증거가 있느냐? 준혁이는 옥패를 내밀었습니다. 임금이 옥패를 받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옥패를 열어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조용한 편전 안에서 임금은 천천히 비단 조각을 읽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영의정이었습니다. 전하, 저 자는 역적의 자식으로 거짓을 고하는 자이옵니다. 당장 내치시옵소서. 윤영의정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영의정. 예, 전하. 짐이 부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편전에 들어왔느냐. 윤영의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급한 일이 있어. 무단으로 편전에 드는 것이 이 나라의 법도냐. 주변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은 비단 조각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었다. 이 판서가 친필로 적어둔 증거다. 윤영의정, 내가 3년에 걸쳐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증거가 여기 낱낱이 적혀 있구나. 윤영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하, 그것은 역적이 꾸며냈다고? 임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느냐? 윤영의정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판서의 기록은 날짜, 금액, 장소가 모두 정확했습니다. 전하, 저는 영의정. 임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판서에게 역적의 누명을 씌운 자가 누구냐?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영의정의 수하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하라. 이 판서를 역적으로 몬 자가 누구냐? 수하들 중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영의정 어른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수하가 엎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영의정 어른께서 이 판서를 역적으로 몰라 하셨습니다. 윤 영의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금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윤 영의정, 짐이 묻겠다. 내가 이 판서를 모함하였느냐? 윤 영의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명이다. 영의정 윤 씨를 당장 포박하라. 가산을 몰수하고 삼족을 다스려라. 편전안이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윤 영의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전하,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윤 영의정의 절규가 편전 밖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혁. 예, 전하. 아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황공하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판서는 역적이 아니다. 지금 당장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하라. 이 판서 가문의 명예를 모두 회복시켜라.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흐르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 아비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윤 영의정은 가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곤장 100개를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리에 내쳐졌습니다. 한때 영의정 자리에서 온갖 권세를 부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이 백성 것을 착복한 윤 영의정이라고. 탐욕에 눈이 멀어 충신을 모함한 자의 말로가 저꼴이군.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오참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영의정과 내통한 죄로 장터의 땅을 모두 빼앗기고 전주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오 도령은 그 길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한편 전주 마을로 달려간 준혁이는 최씨 과부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문이 열리자 최씨 과부가 나왔습니다. 준혁이를 보자 최씨 과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왔구나. 준혁이가 달려가 과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최씨 과부가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방 안에서는 유모 오기가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세 사람이 마당에서 한데 엉켜 울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이 그 마을 장터에서 거지 돌쇠로 불리던 때로부터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한양과거 시험장 앞에 많은 선비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가운데 훤칠한 키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당당한 눈빛, 영락없는 양반 도련님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났습니다. 방이 붙었습니다. 장원급제, 이준혁. 방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판서택 도련님이 장원이래. 대단하다,
대단해. 그 소식이 전주까지 날아왔습니다. 최 씨 과부는 마당에서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유모 오기는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 판서 어른, 보고 계십니까? 도련님이 해냈습니다. 낡은 느티나무 아래 이제는 거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마을 아이들이 모여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준혁이가 말을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날이 오셨다. 어서 오시오. 준혁이는 말에서 내려 최 씨 과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돌아왔습니다. 최 씨 과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어나거라. 준혁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이 따뜻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거지 아이가 울먹이던 그 자리에 이제 이준혁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훗날 이조판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한 이와 억울한 이를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거지 출신 판서. 하지만 준혁이는 언제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거지 출신이 아닙니다. 사람 출신입니다. 어느 날 서당에서 한 아이가 준혁이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티셨습니까? 준혁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말을 붙들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으로 타인을 짓밟은 자는 결국 자신이 짓밟히게 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은 자는 반드시 하늘의 도움을 얻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